안녕하십니까. 뉴스앤뷰의 전용상 기자입니다. 박상민 기자입니다. 예, 오늘은 세계의 스파이, 네. 이스라엘의 모사드, 네. 모사드의 영웅 엘리 코헨과 관련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엘리 코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일단 그 전에 모사드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보면 도움이 될 텐데. 예. 20세기 첩보사에서 이스라엘이 갖는 위상은 굉장히 크거든요. 대단하죠. 그 중에서도 모사드로 대표되는 정보 체계는 뭐 영국이나 소련이나 뭐 이런 그 첩보 선진국들과 견줄 만큼의 혹은 그 이상의 위상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 안에서 엘리 코헨이라는 인물은 그 모사드의 표상 같은 인물, 상징과 같은 인물이고 실제로 모사드의 정신을 그대로 표현하는 굉장히 그 안에서는 굉장히 위대한 인물로 평가를 그럼 이제 받고 있죠. 모사드를 대표할 만한 첩보원이다. 대표뿐만이 아니라 모사드의 정신 그 자체죠. 모사드의 현재 요원들도 엘리 코헨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럼 뭐 이 사람은 뭐 한 40대에 죽은 거죠? 네, 41살, 41세에 첩보 활동을 하던 중에 발각이 돼서 처형을 당했죠. 아, 그랬군요. 그래요. 얘기를 좀 한번 좀 해줘 보십시오. 네. 네. 엘리 코헨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서 태어났거든요. 1924년생인데 이 사람이 첩보 활동을 하게 된 이유는 그 이전에 시온주의라고 해서 그렇죠. 유대인 민족주의거든요. 예, 그렇죠. 그 대학 시절에 1944년경에 그 카이로의 파루크 대학을 들어갔는데 무슬림 원리주의자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대학을 중퇴를 하고 그때부터 시온주의 운동에 가담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면서 당시 특무기관이 알리아 베트라는 특무기관이 있었는데 당시 이스라엘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외부에 있는 유대인들을 본국으로 유입시키는 그런 작전을 하게 돼요. 아, 그죠. 고센 작전인가 고센 하는 작전을 그런 얘기였죠. 벌이게 되는데 엘리 코헨은 알리아 베트를 도와서 참여를 하게 되면서 이때부터 비밀 임무를 시작을 하게 되죠. 당시에는 아직 모사드가 태동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냥 특무 조직 알리아 베트라고 하는 임시 특무 조직 내에 소속이 돼서 이집트에 있는 유태인들을 이스라엘로 유입시키는 그런 작전에 참여를 하게 되죠. 이 작전은 1953년까지 이어지고요. 그리고 이 시기에 엘리 코헨의 가족들도 이스라엘로 이주를 하게 돼요. 하지만 엘리 코헨은 이집트 현지에 그냥 남아서 다시 그 이스라엘 이스라엘 기관들과 협력을 하면서 비밀 임무를 지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다 1954년 경에 그 상황이 굉장히 좀 급박하게 돌아갔는데요. 당시에 수에즈를 중심으로 해서 이집트에 영국군이 주둔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영국군의 주둔이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아랍 이슬람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억제하는 기능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에 1954년경에 영국군이 철수 계획을 마련하게 돼요. 이스라엘이 굉장히 위협을 느끼게 됐죠. 그렇겠죠. 영국이 없으면 아랍 국가들이 침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위기감이 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국방부에서 국방부 장관을 중심으로 테러 계획을 계획하게 돼요. 테러 작전을. 그게 이제 라본 사건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 당시에 국방부 장관 이름이 피나스 라본이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중심이 돼서 이집트에 있는 영국이나 미국 같은 서방의 주요 시설에 폭발이 일어나거나 불이 나도록 이렇게 하는 계획. 그러면 이제 그쪽 아랍계 쪽에서 그렇게 작업을 한 거로 알고 그렇죠. 뒤집어 씌우고. 그러면 이제 그 철수를 안 할 수도 있고, 철수를 못하게 하려고 이제 그런 계획을 마련했죠. 하지만 이제 이집트 방첩
각국이 그것을 전모를 밝히고 밝히면서 이제 실패를 하게 돼요. 작전은. 그 실패를 하면서 주동자들이 여러 명이 그 체포가 돼서 한 2명 정도가 사형을 당하고 또 여러 명이 무기징역을 받았어요. 근데 이때 엘리 코헨 같은 경우에도 이 작전에 그 가담을 했던 이유로 체포는 됐는데 실질적인 증거가 불충분하다 해서 석방이 되게 됩니다. 결국에는 뭐 그런 식으로 좀 어려움은 있었지만 비밀 임무를 지속적으로 하던 상황에서 이제 또 한 번 1956년 정도에 그 이집트 방첩국으로부터 아주 집요한 그 탄압을 받게 돼요. 그리고 이때 이제 1956년 11월경에 결국 추방이 되는 형식으로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요. 그럼 이제 그 코헨이 이스라엘로 이제 그 귀국이 되는 거죠, 결국. 귀국하고서 혈연으로서는 모국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엔 본격적인 그 첩보 활동을 하게 된 건가요? 아직까지 이제 초창기에는 그렇게 첩보 활동과는 관련이 없었고요. 처음에는 아만이라고 하는 그 군 정보 기관, 이스라엘의 군 정보 기관이 아만이라고 하는데요. 현재도 있는 조직이고요. 군 정보 기관 아만에 소속돼서 분석관으로 방첩부에서 분석관으로 일을 하다가 아무래도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하게 알려지진 않았어요. 여기를 이제 그만두고 일반 회사에서 또 어떤 보험회사나 이런 곳에서 일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한 몇 년 정도를 보내다가 그랬다. 예, 모사드가 아니죠. 초창기에는 아만에서 시리아 공작을 위해서 시리아계인 코헨을 영입했다. 이제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정설로 이제 통한다 하는 유력하게 얘기죠.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코헨이 아만에 영입되게 된 데는 이 굉장히 큰 이유가 있어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이때가 1950년 말이거든요. 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스라엘이 요르단강을 네게부 사막이라는 황무지로 끌어들이는 관계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이제 그 지류 이렇게 작업을 해서 지류를 네게부 사막으로 끌어들여서 그쪽 개간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벌이고 있었는데 시리아가 그 요르단강의 상류 지역을 막아서 네게부 사막으로 물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계획과 함께 공사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만 같은 경우에는 이 계획을 막아야 한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시리아를 상대로 한 그 공작이 필요하게 됐죠. 또 한 가지 있었는데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골란고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렇죠. 그 골란고원을 시리아군이 점령을 하고 거기에 비밀 벙커를 지어서 그 밑에 있는 정착촌, 그러니까 이스라엘로서는 북쪽 마을이죠. 북쪽 마을에 대한 집요한 공격을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착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었죠. 그래서 이 골란고원 안에 있는 군사시설, 군사 동향 이런 거에 대한 파악이 필요했는데 이제 그렇게 그러한 두 가지 필요성으로 해서 코헨을 전격적으로 이제 1959년 그쯤에 이제 영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리아계니까.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여러 가지 코헨이 정보기관에 소속된 배경이라든가 시기나 이유는 많은데 공식적으로는 1960년 초에 영입이 됐다. 아만에서 영입을 했다. 이제 이것이 이제 공식적으로 거의 굳어지고 있죠. 이때부터 이제 그 밀봉 교육, 뭐 이런 스파이 교육을 통해서 한 1년여 정도의 훈련하는 거죠. 고강도의 이제 훈련을 받고 그렇게 해서 1961년에 이름을 카멜 아민 타베트라고 하는 시리아계 사업가, 가구 사업으로 성공한 시리아계 사업가로 이름을 바꾸고 그리고 신분을 완전히 세탁한 상태로 이제 첫 번째 공작지로 투입이 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첫 번째 공작지가 어디였냐면은 원래 아만은 시리아를 대상으로 공작을 벌이고 있었잖아요. 하지만 이제 첫 공작지는 아르헨티나예요.
아만이 아르헨티나를 왜 선택했냐면 아르헨티나에는 그 당시에 시리아, 팔레스타인, 레바논 뭐 이런 여러 계통의 사람들이 그때는 다 모였잖아요. 아랍 계통의 네. 아랍 계통의 네. 사람들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그 특히 당시에 시리아의 바트당이라고 하는 그 당에 주요 인물들이 대거 몰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곳으로 가서 우선 그 사람들과 교분을 쌓고 그 교분을 쌓은 명성 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시리아에 침투하기 위해서 우선 아르헨티나로 침투를 하게 됩니다. 그 실제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입국해서 코헨이 했던 것은 성공한 사업가로 위장을 했잖아요. 그때는 아르헨티나가 좀 잘 나갈 때 아니었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되고 그랬죠. 그 중에서도 좀 이름 있는 아랍에서도 이름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갔고 코헨이 크게 성공한 사업가로 위장했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막대한 자금력을 투입을 해서 스스로가 아랍 공동체를 만든다든가 그런 아주 대규모 사업을 벌여요. 그럼 완전히 뭐 그 전체적인 인맥이나 이런 그 네트워크를 매우 아주 예. 공고히 하고 더 넓히고 할 수 있는 부분. 예. 그러다 보니까 유명 인사가 됐겠죠. 유명 인사가 됐고 그 지역에서 아랍 사람들이 운영하는 잡지, 잡지가 있는데 그 잡지 편집장을 포섭할 수 있게 돼요. 그 잡지 편집장을 통해서 누굴 포섭하게 되느냐 하면 아민 알 하피즈라는 사람이 있어요. 당시에 시리아 대사관의 무관으로 있었던 그 사람이거든요. 무관이면 사실 이제 그 사람 자체가 그 정보란 네. 말이에요. 예. 정보원. 정보계통에도 있었고 정보계통이기도 하고 실제로 군부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이 아민 알 하피즈라는 사람은 이후에 더 막강해지거든요. 이후에 대통령까지 돼요. 그러니까 코헨이 편집장을 통해서 하피즈를 또 포섭하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한 1년 정도의 기간인데 워낙에 막대한 물량을 투입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투입을 하다 보니까 금세 큰 효과를 보게 된 거죠. 그래서 하피즈를 알게 되고 하피즈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정관계 군부 인사들까지 전체 네트워크를 완전히 구성을 하게 될 그런, 수 있는 거죠. 다 그런 알고. 형성을 하게 되고 그때 이제 엘리 코헨이 약간의 엄살을 부려요. 너무 오랫동안 해외에 머물다 보니까 이제 실증이 난다. 고국으로 귀국하고 싶다. 고국이라는 거는 시리아. 다시 말해서 이제 시리아에 침투를 하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고 특히 하피즈를 이미 구워 삶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소개장을 써달라. 소개장 하면 본국에서 다 통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시리아 침투의 근거를 만들고 다시 그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다시 이제 시리아 침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다가 이제 1962년 1월경에 이제 본격적으로 대시리아 침투 공작을 벌이게 됩니다. 다마스쿠스,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에 이제 침투를 하게 되는데 그럼 이제 결국 뭐 정관계, 군부 뭐 전체 다 그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때. 이미 아르헨티나에서 하피즈라고 하는 거물을 잡아놨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그 하피즈의 중심에 있는 인물들을 통해서 이미 본국에 소문이 다 나 있었던 거예요. 여기 타베트라고 하는 거부가 시리아로 귀국을 한다. 이때부터 코헨도 이제 집중적으로 그 지배층 권력층에 대한 공략을 본국의 지배층에 대한 공략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권력자들 당사자들뿐만이 아니고 부인들한테도 귀금속, 모피코트 뭐 이런 것으로 이제 환심을 사고 그렇게 하면서 신뢰를 얻어가고요. 그리고 이 바트당에 대해서도 정치 그 기부금을 거액을 내놓고 하면서 굉장히 이제 아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죠. 이제 그렇게 그 코헨이 본국에서 공작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정치적으로 코헨에게 아주 유리한 상황이 이제 연출이 되게 되는데요. 1963년에 두 번의 쿠데타가 일어나요. 3월과 7월에 바트당 내부의 군부 권력자들이 관료 세력을 몰아내는 쿠데타가 두 번이 일어나게 돼요. 3월에 일어난 쿠데타를 통해서 코헨이
아르헨티나에서부터 침을 맺었던 하피즈가 국방장관에 오르게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코엔한테는 어마어마한 거죠. 굉장히 큰 호재죠. 근데 7월에 하피즈를 중심으로 한 또 한 번의 쿠데타가 일어나요. 그래서 하피즈가 혁명평의회 의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시리아 실권을 장악하게 됩니다.